네, 이어서 제가 평가와 대입 그리고 교육과 사회경제라는 그 제목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간중간 뛰어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은 거를 밑으로 쭉 내려주시죠.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 예. 오늘 제 발표는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국가교육회의 2022 대입제도 개편 특위활동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가진 위기를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학교와 국가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냉정에 빠져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 또 배움다운 교육이 있었는가,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위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학벌 중심 체제. 누군가 지금 들어오셔갖고 인속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예, 됐습니다. 예, 그 학벌 중심 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지금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또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이 학령 인구의 급감 때문에 아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와 대학교가 사라질 위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1번의 요인들이 2번과 3번의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적폐를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2번과 3번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좀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도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맡으면서 그 스크랩했던 신문 기사인데요. 요 내용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진로를 원했을 때 그때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거죠. 이제 많이 보셨죠? 맨 밑으로 내려주실래요? 검은 봐줘. 네, 많이 보셨죠. 바닥에 빡 깔아주세요. 저 위에 것도 맨 위에 올려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나? 이제 그 경쟁에서 승자가 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사회적 연대 의식보다는 그 남과의 구별을 짓기라든가 사회적 특권을 더 누리려는 의식을 많이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충이 붙는 단어가 막 쓰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저는 학교 교사니까 이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즉 그 승무원들이죠. 왜 뱃사람이 됐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찾은 답은 밑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그 뱃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도 남들처럼 선망하는 직업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업을 가진 게 아닐까. 결국 이분들은 배를 운전하는 승무원이 되었지만 목표는 돈인 거죠. 자기 이익이 중심인 거죠. 자, 결국 이런 우리나라 공교육의 이런 적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도 온전하게 보장하기 힘들다. 이런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적폐 문제, 오늘 대입과 평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전 세계의 교육 선진국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 상대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절대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미국형 유럽형은 제가 후반부에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고등학교와 국가가 계속 아이들을 줄 세웠을까?
제가 이유를 몇 가지 좀 적어봐 봤어요. 여러 가지 힘이 많은데 이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힘이 이런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업과 평가하기가 너무 쉬워요. 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평가는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저는 이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줄 세워주고 또 고등학교 줄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왜 우리가 시간 들이고 노력 들여서 줄 세워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세 번째, 이 수능 시험이나 고교 내신 같은 거는요, 이른바 반복학습,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결정적으로 유리하죠.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사교육을 중심으로 커온 아이들이 유리하거든요. 결국 이분들은 이런 그 수능과 내신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 평가나 대입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 투자한 돈이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 외에도 EBS도 한몫하죠. EBS는 한 손에는 미래교육을 쥐고 있고요. 한 손에는 수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패를 내걸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국가에서 그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도 먼저 나서서 수능시험 혁신을 주장하지 않죠. 왜? 수능이 있으면 평가원 분들은 많은 지혜와 돈과 인력이 모이잖아요.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또 핵심 6번인데요. 현재 우리 한국의 경우는 그 사회 경제적 신분을 높일 수 있는 상승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남아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제 명문대학 진학 또는 인기 있는 전공부를 통해서 그 직업을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교육정책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도 함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시 이렇게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국회, 정당, 또 N수생, 학부모 단체, 언론, 사교육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서 기존에 누려왔던 수능 체제를 통한 대입 체제를 더 강화하려는 거꾸로 가는 대입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런 사진은 많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대수능을 치고 나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뭔데요? 뭘 찾는 예, 거예요? 지금도 유사한 모습이 벌어지죠. 이거 뭐냐 하면 보통 3학년 아이들은 높은 층에 배치를 많이 해요. 근데 얘들이 책을 버리나? 그렇죠. 그 문제집하고 참고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이 밑에 아이들은 이제 후배들이 와서 챙겨가는 거죠. 주워가는 거죠. 꽁이니까 공짜로.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 왜 아이들이 이런 책을 버릴까요? 사람은 원래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학생들도 기존의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 수업 또 문제풀이를 통한 이 점수 상승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나한테 절실히 필요한가에 대해서 크게 회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저런 거는 상대평가라는 고등학교의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문제가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지금 사교육에서 특히 광고하는 초등학생 의대 진학반 광고 장면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결국 초중등학교 전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이 기존의 줄 세우기 이 평가 체제 하에 많은 비판이 많아서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나갈게요. 공유한 자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때 EBS가 했던 요거죠. 대학 입시의 진실이란 6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모 카페에
그 수만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 날 만점 답안지로 해달리자 이런 카페죠. 여기 멤버들은 그 수능 시험이 목을 매는 아이들이 모인 곳인데요. 여기 가니까 이거 오픈되어 있는 공지사항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다큐를 만든 제작진이 들어와서 글을 쓴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이걸 보고 그때 다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수시 학종 죽이기, 그다음에 수능 정시 띄우기, 이 목표를 맞춰서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막 달립니다. 내 인생은 1등급부터 시작해서 제발 수능 절대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글이 달릴 그런 내용을 제가 직접 캡처했던 장면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수시 학종이 완벽하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한쪽을 띄우기 위해서 다른 쪽을 죽인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절대 공정하지 않고 학교 교육을 파괴했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부분에서 왜곡했는데, 이게 이런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합격자의 고소득층 자녀가 많고 스카이 전형의 핵심이 학종이니까 결국 학종은 금수저를 위한 거라, 이렇게 광고를 막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죠. 부유층은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다 유리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2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현장에 계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나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명문대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기제가 바로 수시와 학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의도적인 왜곡이고 여론 물타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설명을 참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축시키고 수능 정시를 확 늘렸잖아요. 지금 수도권 대학교가 16개 대가 40%를 정시를 해요. 근데 그때 그 결정적 사건이 조국 전 장관 사태였어요. 근데 이때 나왔던 많은 비리 등등 문제는 학생부 전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전 정부, MB 정부 때 있었던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사 전형의 문제점, 교회 스펙을 쓸 수 있게 한 점을 오히려 막아놓은 개선된 전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요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은 요건데요. 이 대입과 평가가 왜곡되는 원인이 저는 교육과 사회 경제를 보는 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양 정부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주구장창 이걸 말했습니다. 학교 교육은 계층 사다리가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을 쉽게 풀면은 학교 교육, 공교육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수단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밑에 파란색은 이제 보충 설명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 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래 봅니다. 공교육은 딴 거 없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곳이다. 자, 이제 경제 산업 인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경우는 밑에 파란색 보이시죠? 현재 그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산업경제 흐름이 창의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처럼 수능을 더 강화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 거죠. 기존에 했던 정책 유진을 하되 지금 새로 오신 이주호 장관께서 교실 수업을 바꿔가지고 좀 더 창의성을 높이자는 노력을 하자고 하시는데 다만 기존에 해왔던 그 대입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 미세적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런데 그 말을 해석을 하면 진짜로 수업 평가를 바꾸는데 의지가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정당의 정책을 공통점을 본다면 공교육은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교육 밖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적 요구에 따라서 기능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는 국가 교육 정책을 정할 때 이런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파괴도 좋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3번을 주장하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모든 교육 정책, 국가 교육 정책은 교육 바깥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공교육 자체가 추구해야 될 본질과 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바깥의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이게 저희 오늘의 핵심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대입과 같은 교육 정책을 바꿔서 이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회 경제 제도를 바꿔야죠.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그것은 공교육의 본질, 교육과정 정상화, 전인교육을 충분히 하는 범위 안에서 들어와야 되고요. 동시에 학생들 모두를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고 또 지금 산업이 추구하는 그 바람직한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공교육의 본질과 사회경제 요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거,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독일 소개, 또 프랑스 소개, 또 덴마크 같이 유럽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나 사회경제의 이슈를 전하시는 전문가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이런 샌들 같은 미국의 그 석학들을 통해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의 공공선을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저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바꿀 것이냐. 저는 미국형과 유럽형 두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이 유럽의 경우를 보면 대입시험, 등록금, 학비, 또 대학 간 서열 등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초부터 대학 전체가 공공재로 존재하는 그런 사회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미국은 한국처럼 학벌 중심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시험은 절대 평가고요. 또 고등학교는 절대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학생을 선발하는 주체, 대학교가 자기 학교에 맞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대학 스스로 줄을 세웁니다. 그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거나 고등학교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대학교는 뒤로 빠지고 그 역할을 대신 정부가 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학교 교육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처음부터 유럽 같은 저런 공교육으로 가기 힘들다면 최소한 미국처럼 줄 세우기를 국가가 하거나 또는 고등학교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학교 학생을 뽑는 자교가 스스로 하게끔 대학에게 자율성과 함께 책무성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또 다음 기회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미국형 체제의 특징을 우리가 출발점을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전국 대학을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또는 국가가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게끔 대학까지도 공교육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로 가자. 이거 오늘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아담 스미스 국보론의 표지인데요. 잘 보시면 뒤에 S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의 원류는 이렇습니다. 1등하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무역을 하고 시장 경제를 누리는 참여자들 모두가 함께 부를 누리는 사회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미스 저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요.
단순하게 시장만을 강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시장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 존재하는 공명정대한 관찰자, 즉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함께 존재하는 시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많은 역사를 보면 그 시장과 정부 어느 한쪽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양 경제 운영 기구의 장점을 만들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 경제적 혁신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교육 혁신을 추구한다면 두 가지가 함께 상승작용을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